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미진사 미술가 매체 마지막 시간이고 얼마 없어요. 얼마 없고 이어서 너무 짧아가지고 이어서 시마스 교과서를 볼 건데 우선은 그 겹쳐서 그리고 매체를 하나 더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별로 볼 게 없어요. 별로 볼 게 없어가지고 천재 건가? 그래서 그거는 우선 넘어가고 시마스하고 다른 게 조금 볼 게 있어가지고 그걸 우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죠. 84페이지고요. 그 빛과 소리의 미술인데 아무래도 소리를 이제는 작품화 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바로티라는 작가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는 색깔별로 이제 공기 주머니를 이제 만들었는데 우선 과정적인 것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물 위에 설치된 카메라가 이제 빛의 색상을 감지합니다. 이제 카메라가 요거 이제 색마다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RGB라든가 CMY의 6가지 색을 이제 색구등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카메라가 이 색을 이제 읽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청각 센서로 변환되어 기둥 바닥에 우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리가 난다는 거니까 그 소리는 이 카메라가 이제 요 색을 인지해 가지고 이제 소리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는 빛의 색상을 이제 소리로 듣는다라는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작가를 보시면 이거 판타스티크라고 해서 사운드 아티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은 숨쉬는 공간 해가지고 요 작품이 있어요. 요런 작품도 했죠. 요런 작품. 그 보면은 이제 설치물이 관객의 존재에 반응해요. 그래서 형태가 변하거나 움직임을 생성함으로써 관객은 마치 살아있는 폐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죠. 요 공간 안에서 이게 숨을 들이셨다 내셨다가 이 안에 이제 공기를 집어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명상을 관조할 수 있는 이 설치물은 반복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우리 지각과 신체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자체를 이제는 집중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환풍기, 반투용 플라스틱 설치해가지고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참여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그리고 요게 좀 신기한데 소리를 시각화하기 위한 노력인데 이제 클라드니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클라드니는 모든 소리가 물질에 물리적 영향을 끼치면 그것은 기하학적 형태를 나타낸대요. 어떤 악기들을 제시해서 그 진동을 그걸 형상화시키니까 기하학적 형상이 나타난대. 그래서 금속판에 모래를 뿌리고 바이올린의 활을 금속판에 끝에 대고 켜면 모래가 소리 진동에 의해 기하학적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들이 이런 식으로 생긴대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클라드니 이런 식으로 해서 진동을 통해서 패턴화 시키는 과정. 그리고 팔라치오스 같은 경우는 공간에 떠 있는 긴 줄, 요게 이제 줄이 이제 떠 있는데 일련의 이제 파동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인터랙티브고요. 주변 움직임에 반응해서 두 개의 모터가 각기 다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중간에 연결된 밧줄이 디지털 그래픽 같은 파동을 일으키는 거죠. 줄은 허공을 가르는 윙윙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움직임이 많아지면 더 빠른 움직임으로 인한 불규칙한 그래프 소리가 생성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움직임에 따라 이제 진동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빛에 관련한 건데 뭐 별건 없고 시아노 타입이라고 요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옛날부터 있었던 과정이었는데 청사진 기법으로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없이 흰색 프라시안 블루 계열의 이미지를 만드는 가장 오래된 사진 인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촬영 용액을 코팅한 종이에다가 물체를 놓고 광선을 쏘이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뭐 요건 이름만 알아두면 되게 간단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가 엄청 나와요. 메타버스 지금 메타버스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지 않은데 어쨌든 메타버스를 많이 합니다. 메타버스는 확장된 가상세계 이제 가상세계죠. 현실에서 상호작용을 가상 공간에 구현한 건데 물리적인 공간 한계를 뛰어넘은 메타버스는 문화 전반에 걸쳐 실제와 다른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죠. 진짜 이거 하긴 하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만 해도 이제는 그 메타버스 그 가상 공간에다가 뭐 땅도 사고 뭐 가게도 열고 한다고 하는데 글쎄 뭐 그런 얘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문화 전반에 걸쳐 실제 다른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특히 메타버스 구현은 미술을 통해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됐대요. 그래서 가상과 실제, 자연과 인공, 인간과 기계의 모든 경계가 융합되고 있는 사회의 우리 인식과 미술의 표현은 어떻게 달라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메타버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제 이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초를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데 가상, VR, 단방향 콘텐츠를 제공한다면 메타버스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쌍방향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메타버스에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강 형식, 라이프 로깅이 있고 그 다음에 거울 세계, 가상 세계 다 아는 건데 이게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지 않아서 우선은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외워야 될 것이고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증강 현실부터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증강 형식 AR이 나오죠. 그래서 증강 형식은 뭔지는 알고. 그럼 증강 형식이 뭐냐? 현실 화면이나 영상의 가상 정보가 중첩되어 하나의 영상으로 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증강 현실이라는 게. 그죠? 그리고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거울 세계라고 해가지고 미러링이라는 개념이에요. 현실 세계의 모습이나 정보를 디지털 공간에 사실적으로 미러링하는 거. 그래서 이제 뭐 구글 위성지도 웹으로 내려오던 풍경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미러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라이프 로깅이 있는데 개인의 삶의 기록입니다. 이제 웹상에서 나타낸 일종의 디지털 다이어리인데 이렇게 브이로그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가상세계는 컴퓨터는 인공기술로 만든 실제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환경과 그 기술 자체 가상세계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의 페인팅, 어플리케이션 뭐 해가지고 하죠. 그래서 그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것만 좀 외웁시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원본에 증명하는 뭐 요건 내가 요번에 시험에 냈었어요. NFT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로 만든 원작의 소유권을 인정한, 그러니까 디지털 원본 증명서라는 개념이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건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웹상에서 무엇을 구입하잖아요. 프로그램을 구입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구입을 한 거니까 그것을 이제는 인증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그런 작품들은 그런 원본, 그래서 원본의 증명서,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산 작품이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이게 나올 것 같아서 시험 문제 제가 냈거든요. 예,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NFT, 아니면 디지털 원본 증명이라는 개념, 블록체인 기술, 요것만 알아두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시 105페이지. 요거는 뭐 다른 교과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전시 역할과 이렇게 계획 단계인데, 뭐냐면 주제, 작품 설정, 공간 구성, 그 다음에 홍보 계획, 전시 설치, 개막 운영, 그 다음에 평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것만 단계만 조금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있죠. 요즘에 인공지능이 메타버스, 그 다음에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런 게 자꾸 나와요. 그래서 자,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인공신경망이 있어요. 인공신경망이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중 한 형태인데, 생물의 신경망을 본뜬 구조로 특히 인간의 시각, 청각, 피지를 모방해서 만든 알고리즘이래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생물의 신경망을 본뜬 구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랙텔이 있어요. 프랙텔이 있는데, 이제 정확한 뭔지는 아시죠? 이거는 전체와 동일한 형태가 미세한 부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요거는 인공신경망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입니다. 같은 신경망인데 딥러닝은 인간의 두뇌를 모방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세 가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체크하시고, 요게 이제는 아까 그 미진사 그 끝입니다. 이게 나올 만한 것 제가 추린 게 이게 끝이고, 그 다음에 시마스 고등 미술 창작입니다. 제가 이제 미술 창작은 넘어갈까 했는데 미술 창작이 오히려 조금 볼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교과서가 그게 이제 일반 고등학교든 창작이든 크게 뭐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육색사고모 기법이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를 좀 해놓읍시다. 요거는. 그래서 저도 요 문제 냈었는데 어쨌든 요거 개념만 알고 있어도 문제 푸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마인드맵은 시험 문제 나오긴 했는데 뭐 이 규칙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많이 나오면은 체크를 해놓는 편인데 얘는 조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한다. 그래서 종이와 펜 준비하고 전체 공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종이를 가로질러 길게 펼쳐놓은 뒤 중심으로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중심에서 쓰거나 생각하려 하는 주제의 핵심 이미지를 종이 중심에 그리기 시작한다. 이제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미지 중심부터 이제 가지를 하나씩 그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의 단어, 그림, 상징물, 원래 이미지에 시작해가지고 단어로 가도 되고 그림을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배치하고 이미지와 연결된 쪽은 세부 내용을 담은 그 가지보다 두껍게, 그리고 선의 형태는 팔이 몸에 붙어 있는 듯 그린다. 주제로부터 부주제보다 나오도록 한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는 주제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주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 둘씩 퍼져나가는 것은 약간 굵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굵게 표현하고, 제가 잘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굵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건 살짝 얇은 선으로 나간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딱히 뭐냐 브레인토밍, 여기서 브레인토밍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브레인토밍에서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용도를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응용할까, 고쳤을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우지 말고 참고만 하시고, 제가 문제로 한번 낼 수 있으면은 그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게 문제로 내긴 좀 뭐하다 그러면은 좀 나오기가 힘들어요. 타당도가 떨어져서. 자, 시네틱스 중 요거는 이제 이게 중요한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요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뭐 상징 유추하고 이제 환상 유추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이제 상징 유추 두 대상물 간의 한계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상징을 활용해서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개념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상징 유추는 서로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때도 항상 얘기하는 건데, 예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 하면은 이제 풍요의 계절이다 보니까 뭐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풍요로운 계절이다 그러는데 갑자기 빈곤의 계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가을 하면은 풍요롭고 그다음에 여유롭고 막 이러는 건데, 더운 계절이다, 빈곤의 계절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좋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 유추 같은 경우는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서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거 하나 있다. 이제 비주얼 싱킹 같은 경우가 있어요. 요게 나올 것 같습니다. 비주얼 싱킹은 그림과 영상을 이용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소통하는 능력인데, 즉 요거 체크하세요. 이미지로 생각하는 습관을 말하는 것이죠. 넓은 의미로는 이미지와 영상, 몸을 사용한 비언어까지 포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주얼 싱킹 5단계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기, 그리기, 살펴보기, 발견하기, 공유하기. 그러면은 다른 건 안 해도 되냐라는 게 아니고, 질문하면 돼요. 그리기 하면 그리면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것만 알고 있어도 거기에 부수적인 내용을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린다라는 그 살펴보기라는 어떤 개념 자체만 알아도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고를 수 또는 쓸 수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자, 비주얼 싱킹 주요 시각 요소들. 비주얼 싱킹 시각 요소는 뚜렷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기본 도형, 그 다음에 리본, 배너, 화살표, 그 다음에 사람, 말풍선, 사물 등 비교적 간단하게 표현된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핑거형 틀, 버블형 틀, 뭐 플로우형 틀, 뭐 이런 걸 레이아웃 아이디어를 구상에 따라 적절히 활용한다.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험이 가까우니까 뭐 핵심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내년도 이걸 계속 보긴 보겠지만, 그래도 그냥 대충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거는 제가 자료로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교과서를 사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콜비츠의 자화상은, 이제 콜비츠 같은 경우는 독일의 표현주의입니다, 우선은. 그리고 주로 거리의 노숙자나 가난한 노동자들, 이 사람들 어두운 면을 이제 품고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제 주제가 뭔지, 그 소재가 뭔지, 그리고 목탄화라든가 판화 조소. 자, 목탄으로 그리고요. 판화는 뭘로 할까요? 판화는 평판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화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평판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을 다루는데 이제 화려한 색채를 담은 작품보다는 대부분이 흑백 위주로 표현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임팩트를 위한 건데, 그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흑백 대비가 가장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기엔 좋은 거죠. 그래서 콜비츠의 작품에는 흑백의 명암 대비에 힘찬 목탄 드로잉의 특유의 질감,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드로잉 재료는 별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재료를 또 내겠구나 싶어가지고 하는데, 제 예상건데 이제 크레파스, 이제 오일 파스텔이라고 하죠. 제가 시험 문제도 냈었는데 일반 이제 크레용하고 크레파스는 다릅니다. 그래서 크레파스는 오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베틱이라든가 그런 기법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뭐 대부분 아는 것이고, 마커가 나올 것 같아요. 크레파스나 마커. 마커는 이제 칠하면 즉시 건조되고요. 이제 겹침을 통한 그런 표현들이 깔끔하기도 하고 그런 효과를 낼 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시를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교과서는 이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요거밖에 제시할 수는 없고요. 마커가 나오면은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투어 드로잉은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컨투어 드로잉은 윤곽선이라는 뜻으로 해가지고 명암, 대상의 명암, 질감 등을 윤곽선만으로 이제 드로잉합니다. 이게 종이에서 펜을 한 번도 떼지 않고 한 손으로만 그린다는 드로잉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말이겠죠, 이런 게. 그리고 명암이나 세부 묘사보다는 사물의 형태에 집착하는데 아무래도 드로잉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 같은 경우는 그리는 대상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요거는 이제 객관식에서도 이제 오답 형식으로 나왔는데, 그리는 대상의 시선을 고정한 채 종이를 보지 않아요.
보지 않고 연속적 선으로 그리는 방식입니다. 눈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알고 있을 거고 아마 요걸 낼 거예요. 컨투어 드로잉은 눈과 손의 협응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대상을 파악하는 정확한 관찰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훈련이다. 요 두 가지가 장점이고 기를 수 있는 능력,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센이 나오죠. 한센은 이제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이제 드로잉 나오니까 이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에 출발해가지고, 우주의 울림이나 동화된 나의 심장 소리, 곧 나의 내면을 예수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작가는 캔버스 위에다가 자신의 신체를 붓을 삼아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물론 이제 목탄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오직 목탄과 움직임으로 만들어가는 완벽한 좌우 대칭 속에서 느껴진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이 있고요. 관객의 호응 속에서 섬세한 동작의 반복, 그리고 만들어진 대칭의 패턴, 자연의 순환 내지 심신의 조화로움과 같은 주제를 떠올리게 한다. 자, 퍼포먼스 드로잉이 있습니다. 퍼포먼스 드로잉은 완결성보다는 과정과 실험을 중시한다. 그래서 과정 중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종이와 연필뿐만 아니라 디지털 디바이스와 같은 뉴 미디어도 재료로 쓰일 수가 있어요. 표현 방식은 예술가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경우 신체가 부시되어 드로잉하는 것까지 더 큰 개념이라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퍼포먼스 드로잉, 우리가 한센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 드로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호크니. 이제 호크니는 참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호크니가 이제 패드를 가지고 사용하는 작품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지털 드로잉 작품들은 미술관 외에,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인터넷 같은 공간에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예술을 소통하는 방식,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활용으로 미술의 경계가 끊임없이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디 가서나 미술관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디지털 드로잉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필과 종이 대신에 마우스나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응용 프레임, 도화지나 연필의 물감 등의 전통적인 표현재를 대신해서 디지털 기기 내의 디지털 드로잉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역할. 그래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면 또 이것도 장점이 나오죠. 많은 수의 드로잉의 생성, 복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쉽게 삭제, 초기화가 또 쉽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요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평면, 21페이지입니다. 슈베르트 창문을 통한 빛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종이에 이게 자국을 내서 표현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이먼 슈베르트는 오로지 종이와 손을만 사용해서 작품을 만드는데, 종이 주름을 글자는 물론이고 밝고 어두운 명암까지 표현한대요. 그래서 슈베르트는 이제 이러한 종이 주름 작품 외에도 설치 미술과 조각 미술 장르에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친대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 자, 슈나벨이 있죠. 이제 슈나벨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부터 보시면 요거 플레이트웨어죠. 플레이트. 이제 그 접시를 깨가지고 이제 붙인 건데, 신표현지 운동의 주도적인 화가이고, 영화 감독인 슈나벨은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기 전인 70년대 말 화단에 등장하여 화가로 그림을 그렸대요. 캔버스에 깨진 유리 접시를 붙여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플레이트 회화의 표면에 파괴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의도 같은 경우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접시와 도기의 파편에 빽빽히 붙여 요철이 심한 거대한 캠퍼스에 거칠고 다양한 필지로 그 주제도 필요하죠. 주제, 죽음, 허무, 폭력, 죽음, 허무, 신화 등을 이미지를 노출시킴으로써 새로운 세대의 뉴 페인팅 기술. 원래는 이 사람이 뉴 페인팅,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근데 신표현지는 독일이죠. 그러니까 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슈나벨이 이제 신표현지에 들어가기도 해요, 많이. 그래서 서사적인 웅장한 기본을 보여준다. 여기 보시면 고전주의와 신화, 역사 등의 가져온 이미지를 절충한다. 원래 신표현주의가 원래 신화나 고전주의를 갖고 오죠, 주제가. 그래서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암시성이 풍부한 작품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 슈나벨 중요합니다. 슈나벨 중요하고요. 그래서 풍부한 물감 위에 깨진 도자기를 회반적으로 붙이거나 벨벳이나 코코넛 그 매트, 리놀륨 등을 캠퍼스에 대신해서 사용을 하죠. 소가죽이나 사슴의 풀을 그 위에 붙이기도 합니다. 슈나벨. 이 작품이 가우디가 만든 구엘 공원의 모자이크 타일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답니다. 요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도자기를 깨는, 접시를 깨는 그 행위도 포함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 얘기는 참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뭐 딱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코시루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 생각보다 유명합니다. 이 작품은 코시루가 세계적으로 창궐한 코로나19 검역 과정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느꼈던 감정과 치료 과정을 일련의 초상화로 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불안한 우리의 그 상황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죠. 예. 그리고
작가가 말했듯이 무생물의 재료로 가시화되지 않은 인간의 영혼을 시각화하는 작업이 인간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시도로 출발했다. 그래서 각 재료의 질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표정이 제거됐다. 여기 보면 표정이 제거됐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엘리, 이거 재밌는 작가죠. 그림을 뽁뽁이 비닐로 포장한 것 같은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그렸다는 거죠. 엘리, 호주인 아버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는데 이제 극사실주의 작가입니다. 극사실주의 작가인데 거기다가 이제 다른 작업을 또 한 거예요. 정밀하게만 표현하는 그림이 아니라 좀 더 예술적으로 다양한 재미가 추가되는데 작품을 비틀거나 구기는 방식으로 시각적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최근에 투명 비닐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캔버스, 포장된 캔버스를 이제 주로 그리고 있는데, 교과서에 제시된 작품도 뽁뽁이 비닐로 작품을 포장한 것처럼 유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장한 것처럼 유체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허스트인데 이제는 이제 여기다 물감을, 이거는 좀 식상하긴 하죠. 예. 물감을 뿌린 뒤에 회전판을 돌아가면 원심력에 의해서 우연히 문양이 만들어지는 스핀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스핀 페인팅. 그 다음에 권영우. 한국 작가 권영우. 요거 보면 한지를 손으로 구겨 자국을 내 부분적으로 채색을 가한 뒤 비제한적 작품이다. 자, 종이를 직접 가공하여 한지를 붙인 후 그 표면을 찍고 뚫는 일련의 작업을 통해서 종이를 사용한 화면의 자율적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순박한 색채감과 질감이 지닌 한지의 작품의 소재이자 주제로 한다. 이제 한지가 주제이자 소재래요. 이게 그 표현 방법은 확장시킨 권영우 작품 세계는 강한 호소력과 친감을 지니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종이 위에 각각 다른 비율로 혼합한 서양의 과슈와 동양의 먹을 롤로로 민 듯한 평평하고 일률적인 검정색, 안갈색 혹은 노란색 색면들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렬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판화는 뭐 별건 없어요. 예, 판화는 에디션 넘버. 요것도 책마다 약식 다르는데, 요게 이제 순서라고 나오죠. 그래서 날짜 나오고, 이제는 작가 나오고, AP, TP, CP, SP, PP, CP. 요건 아주 기본적인 거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그 다음에 조각 28페이지. 요거는 로댕 칼렌시민도 약간 식상하긴 하는데,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6명의 남자가 목에 밧줄을 건 채 맨발로 어딘가 향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칼레 시민은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에 의해 포위된 도시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로 한 인류애와 신앙심이 돈독한 칼레 시민을 기념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 노블레스 오블레주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네들 대표적으로 이 시민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대신 죽을 사람 나와라, 나머지 사람들을 살려주겠다 하니까 거기에 상류층에 있는 지식층으로 우리가 불리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대신 죽을 테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 이게 이제 노블레스 오블레스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럼 이 사람들을 되게 위대하게 당당하게 표현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뇌에 찬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로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기념비성이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념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념을 하기 위한 기념비성이 있지만 인간의 고뇌나 이게 상식적, 그러니까 이상화시키지가 않고 당시에 내가 비록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택하면서 나오긴 했으나 거기에 대한 고뇌와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그래가지고 이 작품은 칼레 시민의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도시의 시민들을 구한 용기 있는 행동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로댕은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재해석하여서 인간의 존엄성, 내적 갈등과 투쟁을 조각으로 표현했대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본성, 상류층의 도덕 의무와 희생정신을 나타내는 노블레스 오블레주의 상징하는 사회적 책임에 성찰을 담아내려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젠 죽는구나. 그 다음에 세계적인 조각가 안토닌 곰리. 자, 곰리는 여기다가 이제는 조각상을 해야 하니까 민물 썰물이 하면 이제는 물이 차면은 이제 조각이 잠기는 거고, 또 물이 빠지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뭘 의미하면 조각과 공간의 관계에 관심 많다. 요게 핵심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경험하는 공간과 인간의 모습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외적인 모방이나 살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형이상학적 공허와 보편적인 인간성의 물리적 형태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일상의 경험을 공간에서 특색 있게 풀어내는데, 그는 공간을 살리는 예술, 아주 중요한 얘기죠. 공간과 작품과의 관계. 그래서 즉 예술로 공간을 아름답게 바꾸기도 하는데, 그의 작품이 놓인 공간은 사색 장소가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재현이나 표상이 아니라 공간과 자연의 관계를 모색하기도. 100개의 인체 조각상이 장장 3km에 걸쳐서 영국 크로스비의 바닷가에 설치된 또 다른 장소의 민물과 썰물, 시간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보테로가 있죠. 보테로.
예, 작품은 자신의 생애와 고국에, 근데 이제 보테로 같은 경우 동글동글하게, 예, 양감을 풍부하게 그렸던 사람이죠.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조각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삼촌의 권유로 소년 시절 투사 양성학교에 다녔는데, 투장은 어린 보테로를 투사가 아니라 예술가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보테로는 그림뿐만 아니라 조각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민족성을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테로는 작품 속의 생물이 조각으로 재탄생하듯이 생동감 있게 묘사가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황소의 과장된 비율, 기발하고 매력적인 그 매력을 쓰는데, 과장된 비율과 추상적인 표현이 보테로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화도 그렇고 조각도 그렇고 양감 위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네요. 제가 조금 좀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조금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오래 보고 있으면 길면 다 안 볼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중요한 거 위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이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으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시험 보러 갈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보시고, 교과서 따로 안 보셔도 요것만 보고 가도 충분히 될 수 있게 제가 계속 준비할 거니까, 아무리 시간 없어도 조금씩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다려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